네, 국제 허브 도시 대전에서 함께합니다. 제3회 대전 국제 IP 컨퍼런스 이제 오후 세션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특강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한국 특허 60년의 역사를 통해 바라본 국가 경영을 토대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백만기 위원장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그 임명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첫 번째 이런 특강의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그 지식재산 분야에 입문을 한 이후에 정부에서 21년 그리고 민간에서 24년 도합 45년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지난 4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IP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우리나라의 특허는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켰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IP 히스토리, 제가 경험하기는 45년을 21년은 정부에서 24년은 민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민간에 있으면서도 대개 정부의 정책자문 역할을 계속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IP의 히스토리를 민과 관에서 종합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조언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1961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이 됐죠. 근데 정확히 60년 후에 2011년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했고, 작년에 두 번째 5개년 계획을 발표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초창기 우리나라의 모습은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특허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상공부의 외국 특허국으로 있다가 처우로 발족된 것이 1977년인데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특허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분수령이 된 것은 2011년도에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IP가 소위 대통령 차원의 관심을 받는 그런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1977년도 8년도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환경은 척박했어요. 근데 제가 특허청 심사관으로 첫 발령을 받으면서 그때 가졌던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는 꼭 있어야 되나? 왜 필요할까? 얼른 보면은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기술은 별로 없고 대부분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개량을 한다고 해도 아주 마이너한 개량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내내 남았던 의문이었고, 우리나라는 특허 제도를 얘기할 때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있어서 또 소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에서 진보성을 판단한다고 할 때 도대체 얼마나 우리는 특허의 기준을 높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항상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었는데 오랜 동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상당 부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977년도에 특허청이 설립된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도 1인당 1,000불밖에 되지 않는 사실은 개발도상국가 중에 개발도상국가였죠.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많은 것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가르쳐주던 나라들은 그 기술 3극 체제라고 합니다. 트라이아드 파워. 미국과 유럽과 일본 3개국이 전 세계의 산업과 기술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님은 역시 그 3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2010년대에 이르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게 됐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우리나라가 소위 IP5라고 하는 이름의 5대 특허 대국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30여 년 동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간에 우리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겪어왔고 어떻게 산업과 특허 제도가 상호작용을 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던 그 해에 글로벌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터졌습니다. 2011년 이전에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의 특허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좌측 도표에 나와 있듯이 애플 그리고 림 또 HTC라고 하는 대만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여러 업체들 간에 물고 물리는 특허 전쟁이었는데 2011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이 갤럭시 폰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세계 시장이 요동을 쳤고 또 LG가 뒤이어서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글로벌한 특허 전쟁의 모양이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있어서 특허 경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전쟁을 하면서 무려 10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벌여왔고 그 당시에 특허 책임자 말로는 삼성이 1년에 쓴 법률 비용이 1억 달러에 달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애플과의 특허 전쟁은 생사를 가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허 전쟁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도 특허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제 드디어 기업에서도 특허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특허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랜더스 교수가 국가의 부와 빈곤이라는 책을 2009년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로는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랜더스 교수의 국가의 부와 빈곤을 소위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물론 초창기에는 사회 제도와 문화가 중요하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새마을 운동도 결국 사회제도와 문화의 변화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역시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기업을 일굴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잘 아는 부분인데, 랜더스 교수가 발견한 것은 처음부터 중요했고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지식이다. 결국 지식, 뭐 쓸모없는 지식도 있고 유용한 지식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이 창의력이 가미된 창조성이 높아지는 그런 지식, 이런 지식이 한 나라 발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이 1983년 이후에 특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중국은 과거에 화약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을 랜더스 교수는 소위 자유시장과 제도화된 사유재산권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모택동 시대의 중국은 특허 제도가 없었죠. 사유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래도 발명자가 중요하니까 발명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뭐가 없느냐 해서 만들어졌던 제도가, 그 당시에 소련과 중공이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발명자증 제도라는 걸 통해서 발명자들한테 약간의 그 보상을 해주는데, 아주 조그만 보상이고 국가에서 주는 발명자에 대한 포상, 이런 것은 일종의 명예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시장경제 제도 하에서 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혁신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등소평 집권 이후에 바로 특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특허라고 하는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산업상 이효성을 갖춘 아주 유용한 지식이죠. 그 지식의 덩어리가 점점 쌓여갈 때 엄청난 산업 발전의 모멘텀이 생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의 시기에 특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건국 초기부터 토마스 제퍼슨이 소위 특허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죠. 특허청이 없었고 특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특허청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법무부 장관 3인이 검토해서 특허를 부여하는 뭐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부터 결국 특허 제도를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의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인식을 분명히 했었고, 일본의 경우도 소위 메이지 유신 체제 하에서 특허법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전매 특허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특허 제도를 만들기 전 우리나라의 삼각자 중에 한 분인 지석영 선생님이 고종 황제에게 특허 제도 실시를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던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잘 들릴 리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한국 특허령이 공표가 됐는데, 결국 일본 특허법 체계 내에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때도 우리가 특별히 발명이 활발했다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1946년에 미 군정 하에서 미국에서 보는 소위 개발도상 국가의 발전의 법률적 체계는 특허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미 군정청 하에서 특허법을 제정하고, 그 당시에 별로
보호할 것이 없었지만 상무부에 특허국을 설치를 한 것이 우리나라의 특허 관련 조직이 만들어진 최초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특허 제도를 좀 더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현대화를 시작을 했지만은, 이때만 해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그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허청이 1977년도에 개청이 됐고 2008년도에 IP5 체제의 출범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각국 특허 제도의 도입의 시사점을 보면 뭐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결국은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특허 제도를 통해서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한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정책적 의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특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냥 선진국에서 하니까 따라온다 하는 이런 답습형 구조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정말 이게 힘을 주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제도다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거기에 대한 자각이 생겨서 지식재산기본법을 만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했던 거는 과연 이 특허제도, IP제도와 경제발전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 정말 IP를 제대로 보호하면 한 나라의 혁신 역량이 더 높아지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마침 WIPO에서 2008년도에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이 러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술경제학 교수가 60개국의 150년 동안 히스토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서 재미난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특허권의 보호의 강도는 경제 발전과 그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걸 분명히 발견하게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U자형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WIPO에서는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발전할 때 특허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무도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특허 제도는 분명히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기술을 개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특허 보호의 강도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모방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특허 보호의 강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보호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 바로 실용신안 제도 같은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그마한 아이디어지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R&D 투자가 커지고 역시 혁신 주도형으로 발전이 된다면, 이때는 제대로 된 특허 보호 제도, 강한 특허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해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보면은요, 특허청이 발족되던 1977년도 전후해서 우리는 1인당 GDP가 1,000불 정도에 불과했죠. 그 당시가 우리나라의 U-쉐이프라고 보는 조금 전 그림의 바텀에 해당됐던 그 시기라고 봅니다. WIPO의 보고서에도 대개 1,000불 내외가 바로 그 가장 U-쉐이프의 바닥 부분에 해당된다는 분석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1977년도 특허청 개청이 결국 그런 시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주관했던
1988년도의 통계를 보시면은 재미납니다. 우리나라의 1988년도의 시점에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처음으로 그 시점에 실용신안 출원이 특허 출원을 앞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4,500불 정도입니다. 결국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가 단순한 계량 위주의 발명에서 본격적인 이제 소위 원천 기술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특허 출원이 위주고 실용실현 출원은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산업 발전과 특허의 역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초기의 특허 제도는 우리가 해외에서 기술 도입도 하고 외국인 투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있어야만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초창기에는 외국인 투자의 촉진이 중요한 역할이었다면은 그러면서 정부 출연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기업 연구소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서 기술 도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량 기술을 장려하는 차원에서의 특허 제도의 역할이 커졌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1인당 GDP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에서 1, 2위 하는 R&D 투자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개발하는 독자 기술을 강하게 보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쭉 훑어보면은 처음에는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소위 요소 주도형 성장에서 1970년대부터 중화공업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주도형 성장으로 거기서 지금 기술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우리가 우리의 발전 모델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좀 더 지식이 주도되는 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IP에 대해서 뭔가 크게 잠에서 깨어나는 세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IP 중시 정책을 주장했던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DRAM을 개발해서 수출을 시작할 때였는데 미국의 특허 중시 정책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엄청난 특허 소송을 당하게 됐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든 잘 이겨냈는데 두 번째는 2004년도에 새로운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이때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일본이 지제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지제를 통해서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특허 중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준비가 돼서 일본 기업들의 공격에 대해서 상호 크로스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 파고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우리로서는 이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특허 경영 전략이 글로벌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허 로얄티 수지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항상 이 그린 칼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에 해당이 됐고 우리나라의 2010년부터 16년까지의 무역 수지를 보더라도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IP 관리 능력이 제고되면서 로열티 수입이 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었고 특히 최근 몇 년을 보면은 소위 저작권 분야 우리나라의 BTS나 기생충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만은 저작권 분야의 수입이 지재권 무역 수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부 전체의 흐름과 함께
요새는 민간 기업의 특허 경영 전략도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기, 쇠퇴기, 도입기 기간마다 각각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M&A 전략을 구사할 때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보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넣을 수 있을지, 요새는 너무나 좋은 특허 분석 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툴들을 통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럴 때 보면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애플이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비즈니스 견제는 어렵다, 이런 전략들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고, 과거에는 M&A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면은 되게 여러 가지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든지 컨설팅 회사를 많이 통했지만, 이제는 5억 개가 넘는 IP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M&A 대상 기업도 찾아내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망한 기업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마어마한 또 가치를 갖게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소위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된 노텔이라고 하는 카나다의 통신 기업이 45억 달러라고 하는 큰 금액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매각이 됐다 하는 것은 특허가 얼마나 중요해졌냐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최근 한국, 일본 기업 중심으로 해서 소위 IP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회사의 경영 전략을 채택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 기업도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는 반드시 IP 랜드스케이프 분석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가 그럼 지금 완벽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OECD에서 잘 답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투자와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지식 기반 자본이다. 날리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KBC라고 부르는 곳에는 물론 지식재산권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만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지식 자산이 되는 거고, 특히 미국 기업들 보면은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소위 무형 자산이 중심이 되는 창조 경제에 있어서는 지식 자산이 가장 중요한 유통 화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IP 보호 제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글로벌화는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UPC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특허 소송 제도를 단일화하고 있고, 또 반면에 우리는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IP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기지가 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런 특허 제도가 국제적으로 하모나이즈되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공학할리먼의 지제전략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내린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작권이 이제는 과거의 산업재산권 특허 이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작권의 산업화는 과연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다가오는 5년, 10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특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혁신과 성장의 유인 체계로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느냐, 직무발명형 조세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적합하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허 수입을 얻는 많은 기업들이 특허 박스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한 번 더 필요한 시점이 됐고, 역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가버넌스 체계도 중요한데, 공학할리먼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망라하는 새로운 지식재산처라고 하는 핵심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안은 채택이 안 됐고 앞으로는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식재산청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같이 다루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최선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략을 구사하고 또 여러 가지 IP에 관련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오늘 처음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날 이런 발표를 드리게 돼서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지식재산 강국인데 지식재산 강국이란 말이 너무나 좀 딱딱하게 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창의성이 넘치는 멋진 지식 강국 대한민국을 좀 만드는데 일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연해 주신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자리에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백만기 위원장님께서 한국 특허 60년의 역사를 통해 본 국가와 기업 경영을 주제로 아주 소중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특강 세 번째 강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위 코리아 이태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위 코리아에서 온 이태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30분 동안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16년도인가요? 클라우드 슈밥이 세계 지식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이후에 거의 세트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는 함께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보통 의미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2012년도인가요? 아날로그 방식의 TV를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온통 한참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장된 개념입니다. 단순하게 기술적인 전환, 기술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디지털 전환, 기술의 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을 받아들이는 문화와 문화의 전환, 인식, 마인드셋의 전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업의 조직이라든지 기업의 문화, 기업의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까지도 다 이 기술혁명에 맞는 기술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이것을 잘 흡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표에서 보시듯이 제품이나 서비스 트랜스포메이션도 있을 것이고 운영 및 프로세스의 최적화, 그리고 직원의 생산성 향상 및 참여, 고객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서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로 유기체처럼 연결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한 4, 5년 하도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이미 이 오래된 이미 지난 유행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기술 기업 중심으로 IT 기업들이죠. 디지털 전환을 많이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사회의 전 분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표에서도 보시듯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삼성 SDS가 2019년도에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2016년도 그에 앞서 2016년도에는 아마존에서 미국의 제1의 유통기업이죠. 아마존에서 아마존고라는 무인 매장을 선보이면서 아주 상당히 센세이셔널을 일으켰죠. 그렇지만 정부 역시도 금융기관 역시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정부 역시 우리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여기 보시듯이 2천억을 투자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인 이제 리테일 쪽으로 잠깐 들어가 보죠.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십시오. 시어스 110년 전통을 가진 미국의 굴지 백화점이었죠. 그런데 시어스가 2018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폐점을 선언했죠. 그리고 2021년도에 마지막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리테일 산업이 몰락하고 있구나, 위기에 처해 있구나,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커머스의 성장이겠죠. 모두 다 여러분들도 다 커머스를 오프라인 상점보다는 요즘 대부분 쿠팡이니 네이버 스토어니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리테일 상점은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2026년도 이커머스 보급률이 25% 수준에 도달하면 약 미국 같은 경우에 7만 5천 개 이상의 매장이 폐점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빠진 리테일 산업의 구세주가 등장하죠. 바로 리테일 테크라는 것입니다. 리테일과 테크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고죠. 아마존고가 그 리테일 테크와 리테일의 혁신을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아마존고는 여러분도 뭐 잠깐 소개를 드리면 뭐 다 익히 아실 것 같은데 일종의 무인 매장이죠. 그래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그냥 쇼핑만 하고 그냥 쑥 나오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됩니다. 센서가 있어서, 무게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하나를 집으면 뭐를 집었구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도 리테일엑스라네요. 아마존고와 유사한 한국형 스마트 스토어들이 속속 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밑에 사진은요, 삼성동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GS25의 무인 편의점, 미래형 편의점의 그 스토어입니다. DX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처럼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형 아마존고를 속속 선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스마트 미러를 활용한 스마트 스토어고요. 스마트 미러 기술이 결합된 것이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저희 CUE 그룹이 중국 상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더아머의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이 스토어에 보면 스마트 피팅룸이 있어서 고객이 자신의 발을 갖다 대면 발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신발들을 다 비교 분석해서 고객이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서도 저 피팅룸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보이는 게 피팅 동그란 게 저 피팅룸인데요. 저기 들어가면 아주 간편하게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 발에 가장 최적화된 신발을 찾을 수 있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리테일 테크는 리테일과 테크가 결합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리테일 산업은 다시 한번 혁신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죠.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CUE 그룹은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테일 X라고도 하고 그냥 스마트 리테일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CUE 그룹이 왜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CUE 그룹은 중국에 본사를 둔 헤드쿼터를 둔 중국계 기업, 중국계 글로벌 마케팅 기업입니다. 중국 상해, 베이징에 본사가 있고 상해, 우한, 광저우 등 6개 일선 도시에 저희 스토어가 있고, 저희 지사가 있고, 동남아에도 본지제이든이라는 저희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회사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리테일 산업의 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의 고객들은 저희는 디지털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를 한다는 것,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모든 소비의 연속입니다. 그런 소비의 이 활동들은 흔적을 남기죠. 온라인에서는 그 흔적이 너무나 쉽게 기록되고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구글 보면 구글 서치 한번 하면 구글에 대해서 바로 구글 광고가 뜨죠. 그런 것처럼 고객의 온라인에서의 소비 행위들은 모든 것이 분석되면서 실시간으로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는데 그 오프라인에서는 다릅니다.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스토어의 운영하는 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 정보라는 것은 딱 하나, 포스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신용카드 그으면 거기에 나오는 그 정보가 딱 하나 유일한 고객 정보겠죠. 하나 더 있다면 온라인 통해서 가입한 고객들의 회원 정보, 근데 그건 아주 일부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온라인에서 파악한 고객 정보가 오프라인에서는 어떤가?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행동을 보이지? 어떤 거에 관심을 갖지? 어떤 생각을 하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솔루션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의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은 고객의 오프라인 스토어에서의 소비 패턴이나 행동 패턴, 그리고 매장 운영과 매장 직원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리테일 테크가 AI와 결합된 리테일 테크가 바로바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강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정부에서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런 소비 행위 패턴을 오프라인에서 패턴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2년 전인가 개정이 돼서 개개인의 행동,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이걸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서 그룹으로서의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은 상업적으로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서, 그럼으로써 저희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룹으로서의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이제 들어가 보죠. 저희 Q그룹의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은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행동이나 동선들을 분석을 해서 패턴 분석을 해서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경영적인
매장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저희 회사의 기술은 REID라고 해서 동체 분석, 동태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많은 한국 회사들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안면 인식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행동, 몸의 모양새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옷차림 이런 걸 통해서 동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을 식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면 인식 기술은 안면은 아주 중요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침해될 소지가 많아서 저희는 REID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스마트 스토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리테일 스토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들은 리테일 스토어가 직면한 도전은 바로 한 가지, 가장 큰 도전은 고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스토어의 트래픽에 대한 정확한 산정, 고객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오고 내 스토어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마나 남자는 몇 명 들어오죠, 50대는 몇 명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저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고요. 그리고 스토어 트래픽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분석, 고객의 그룹별 인사이트, 그런 그룹별의 인사이트는 어떻게 행동이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요. 그리고 매장 운영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까? 매장의 공간이나 환경들을 어떻게 레이아웃을 하면 좀 더 최적화된 매장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점주들, 우리말로 하면 점주라고 그러죠. 점주들의 고민이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유통기업들의 고민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저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카메라도 있고 와이파이 트래픽 탐지하는 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들도 있고 이러한 키오스크도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들려갖고 죄송합니다.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런 엔드단에서의 정보들을 엣지로 모아서 저 가운데 있는 것이 미니박스라고 합니다. AI 박스. AI 박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단에서 모니터링된 정보들을 엣지단에서 AI 박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보다 침투적인 분석을 위해서 클라우드로 가서 각 매장 간 비교라든지 전환율 비교라든지 그런 침투적인 분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케팅적 관점에서의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이고요. 마케팅 관점에서의 기능은 일단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하죠. 그래서 고객이 고객을 입점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고객 상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점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와 연령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환율,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상점의 매출을 얼마나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느냐, 구매를 하느냐, 이것이 전환율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토어의 매장의 공간 분석을 해서 공간을 최적화합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를 가구들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 매대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버전이죠. 전환입니다. 세일즈로서의 전환, 그리고 세일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환율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할 때의 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구매 습관, 구매 패턴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분석을 합니다. 이런 그리고 스토어 애널리시스와 매니지먼트를 또 하죠. 그래서 이것은 매장 내에서의 시간대의 변화나 그런 계절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 매장 간에 매장은 한 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령 편의점 같은 경우에 GS25라고 그러면 수만 개가 있겠죠, 전국에. 그 매장을 전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 매장을 만약 분석한다 그러면 그 1000개 매장에 따라서 상권도 분석할 수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경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뒤로 눌렀네요. 두 번째 관점으로는 스토어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매니지먼트적인 관점에서의 어떻게 적용하는 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스토어의 직원들이 어떻게 직원들을 매니지먼트하는 툴로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 대해서 응대를 적시에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매대에 있는 상품을 보고 있는데 내가 가서 얼마나 빨리 고객한테 가는데 응대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분석이 다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매장이 주문하는데 고객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얼마나 걸려서 나왔는지, 줄은 얼마나 섰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 데이터와 연결시켜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매니지먼트 툴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관점이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보안적 관점에서의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이것은 매장 내에서 무슨 싸움이라든지 화재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취객이 와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 탐지를 해서 알람을 줘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것들 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종업원들이 만약에 이상 행동을 한다, 캐시어에서 손을 댄다, 손님이 없는데 그런 것도 다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이거는 한 F&B 매장 6개 F&B 매장을 비교한 것입니다. D번을 보시면요, 전환율과 입점률이 가장 높죠. D 점포를 보시면요. 그런데 왜 E하고 F가 날아갔네요. 이거 왜 날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D번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전환율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전환율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입점률은 상당히 제일 높은데 전환율은 가장 낮아요. 그렇다면 이 점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니까 더 응대를 잘하거나 고객이 응대를 잘하거나 어떻게 다른 원인을 찾아내면 훨씬 더 전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는 후속적으로 보시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별 입점률 및 전환율을 분석한 건데요. 이거는 한 점포를 전환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12시 시간대를 봐주세요. 12시 시간대를 보시면 입점률은 높은데 매출도 근데 전환율은 뚝 떨어져요. 12시 시간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커피나 음료나 뭐 주문하는 사람들은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줄이 길거나 아니면 고객의 응대가 늦거나 주문한 게 빨리빨리 안 나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매장이 너무 바글바글 거리니까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냥 바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전환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텝 운영 최적화 케이스인데요. 이 점포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명을 늘렸더니 고객 응대 수가 점점 감소했죠.
25.3% 37% 감소했고, 그랬더니 평균 방문 시간이 고객들의 평균 방문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환율도 13.97% 늘어났고 매출 단가도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시키는 단가도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한 명을 늘렸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도 스텝 운영이 스텝이 옷을 제대로, 아까 보안적 관점에서는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스텝 직원들이 유니폼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고객 응대 시간, 고객이 주문하는데 응대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벤트 마케팅인데요. 매대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매대, 저 가운데 있는 것이 매대인데요. 매대를 설치해 놓으면 마케팅 효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대를 해서 사람들이 픽업을 하면 얼마나 마케팅을 사람들이 관심 몇 사람이나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얼마나 체류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지,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서 본 사람들이 구매로 가서 얼마나 열리는지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요것은 층별 동선 분석인데요. 1층에서는 고객이 들어오면 저 화살표의 동선대로 움직인다는 거고, 2층에서는 이렇게 5번이 제일 많이 가네요. 3층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출입구로 오면 7번에서 7번 동선, 8번 동선, 7, 8, 9번 이렇게 나누는 순서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들의 동선 분석이 왜 필요할까요? 고객이 많이 움직이는 방향, 많이 가는 방향으로 매대나 판촉물을 놓으면은 매출이 올라가겠죠.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공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테이블 이용 상황 분석인데요. 빨간 점이, 빨간 그래프,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색깔이 옅을수록 안 이용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많이 이용하고 안 이용하는 테이블은 이유가 뭘지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테이블 분석을 통해서, 이용상황 분석을 통해서, 우리 매장의 특성은 1인 고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1인 고객들이 한 사람이 와서 책 펴놓고 한 2-3시간씩 책 보다 가는 사람들이, 공부하다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매장 공간에 4인 테이블은 필요 없겠죠. 3개의 테이블은 노는 거 아니에요. 3개의 의자는. 그러면 1인 테이블을 많이 만들어 놓은 형태로 매장의 레이아웃을 바꿔야겠죠.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키오스크 이용 분석인데요. 매장 내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키오스크를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7%밖에 이용을 안 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기 보시면 그 파란색 보이는 부분이 키오스크가 설치된 장소인데요. 매장 입구는 오른쪽에 보시면 창문 보이는 저기가 있고요. 출입문 보이는, 그리고 또 왼쪽 끝에 입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로 프론트로 가지 키오스크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 효과가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키오스크를 사람들이 써봤더니 포스트 앞에서 스텝 주문 시간보다 한 1분 이상 더 걸린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타입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을 더 확장시키면 오피스라든지 스토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뭐 공항, 학교, 병원 이런 데까지 다 확장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고객들이 이슈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들은 저희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많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회사들도 이제 마케팅적으로, 보안적 관점에서뿐만이 아니고 마케팅적인 관점에서도 이러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저희 회사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솔루션들도 많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커스터마이즈된 알고리즘 적용 사례를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사실은 데모 테이프가 다 돼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상행동 감지를 한다는 거. 저기 요 오른쪽 사진은 핸드폰 들고 가는 사람이 빨간색으로 박스가 돼 있죠. 길을 걸으면서 핸드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행동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데인저 디텍션은 저기는 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바로 뒷장에서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 데모 영상을 간단하게 좀 설명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최부 하신 분들 저 데모 영상 저 밑에 한번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데모 영상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성별과 에이지, 나이를 지금 영상한 것이고요. 이거는 자동차 회사의 전시장입니다. 사람이 문을 여닫는 것을 체크를 하는 건데요. 문을 여닫는 것은 바로 시승을 얼마나 하는지 그거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타는 거니까요. 시승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공항 안전검사 대기. 이것은 공항에서 줄 서 있는데 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시식 횟수 카운팅. 저기 여러 가지 사탕들이 놓여 있는데 그 사탕을 얼마나 몇 개를 뽑아내는지. 저것은 매대의 편의점 같은데 매대에 카운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뚜껑을 한번 열어서 뽑을 때마다 카운팅이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거는 넘어짐 행위를 식별하는 건데요. 이런 알고리즘을 다 만들어서 지금 이건 데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설프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 더 넘어졌다고 나오고요. 근데 저런 것들은 실제로 인식률이 한 95%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상 행위들이 발생이 되면 바로 알람을 통해서 실제 매장, 저건 무인 매장의 경우인데요. 실제 알람 직원 그 매장 점주한테 연락이 가는 것이죠. 싸움 폭력 행위. 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고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장난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저런 행위를 싸움으로 인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거는 근데 빨리 해도 똑같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저거를 똑같이 감지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기물 파손. 추객이 와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매장 내 물건을 파손한다든가 할 때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인식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테이블의 청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청결 상태. 그래서 테이블이 지저분하면 저렇게 빨간 네모가 들어왔다가 테이블이 깨끗해지면 클린해졌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건 진열대 제품 확보율 식별이고요. 저 빵을 저렇게 전시를 해놓고요. 근데 빵이 비면, 공간이 비면 빵이 비었다고, 공간이 여기 재고가 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품 확보율이 몇 프로 됐다고 통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점원이 유니폼을 제대로 입었는지, 복장을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금 모자를 벗었더니 너 모자 벗지 마 하고 지금 탐지를 한 거죠. 그래서 모자를 다시 썼더니 다시 파란색 박스로 됐고요. 다시 모자 안 쓴 사람이 들어오니까 바로 모자 써라 이렇게 한 것이죠.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다 감지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유니폼도 미리 알고리즘만 만들어 놓는다면, 데이터만 확보가 된다면 유니폼, 정규 유니폼을 안 입어도 물론 그건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 점원이 계산대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점원한테 빨리빨리 와라, 고객 왔다 이렇게 해서 알람을 줘서 고객이 훨씬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즉시 응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네. 간단한 데모로 보여드렸고요. 이런 형태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고객들이 각 스토어에 맞게 필요한 사항들, 필요한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기술로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 시점으로 가는데요. 아까 다시 이마트 고로 가보죠. 이마트 고가 2016년도 12월에 처음에 선을 보였는데요. 그때 이마트에서는 이마트 고르네. 아마존 고요. 그때 아마존에서는 2020년도까지 2천여 개 매장을 이런 아마존 고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이 됐지만 한 30개 매장 정도, 30여 개 매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여 개 매장밖에는 실현을 못한 것이죠. 물론 그 외에 아마존 외에 월마트라든지 샘스클럽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마존고와 유사한 스타벅스 픽업 서비스, 아마존고와 유사한 픽업해서 바로 들고 나가는 그런 서비스들을 선보이고는 합니다. 확산은 됐지만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2026년 6월에 우리나라는 이제 GS25에서 아까 DX 랩을 만들었죠. 물론 다른 이마트 24에서는 2019년에 김포 DC점을 만들고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하이브리드 점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매장 같은 경우에 한 3,000개 정도가 주간에는 사람이 일하고 밤에는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 개념이라서 아직 본격적인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무인 매장이 곧 스마트 스토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시범 운영 단계고요. 그래서 아직 기술이 5년여가 흘렀지만 아직 기술은 충분한데 아직 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마트 리테일의 현황과 과제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은 일단 아마존고나 GS25, 이마트, 스타벅스 이런 데서 들으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기술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시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범 사업을 넘어서 확산 단계에 있는 그런 스마트 리테일 테크들이 있지만 아직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상점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왜? 초기 투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제가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 말씀드릴 때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되죠. 카메라도 꽤 비싸고요. 그 다음에 AI 박스 하나는 미니 컴퓨터입니다. 그런 초기 투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클라우드 비용들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글로벌 기술회사에 다른 글로벌 기술회사에 있을 때 재택근무가 상당히 큰 난제였어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안 해요. 정부도 고를 썩였어요. 왜? 스마트 솔루션들, 재택근무 솔루션들은 넘쳐나는데 안 씁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을 태우고
그런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스마트 재테크 솔루션들을 도입하라고 그런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또 코로나가 불면서 일시에 해결이 됐어요. 전체가 다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중소 소매점들한테도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런 초기 투자 비용, 설비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 사람들도 보급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또 클라우드 회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클라우드 비용 좀 내려주십시오. 많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구독 개념인데 그런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액수로 할 수 있는데 초기 투자 비용 한 100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그런 초기 투자 비용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리테일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영업을 하다 보면 기업들을 많이 만나는데 영업 조직에 대해서들이 상당히 반감이 심해요. 아까 말씀드린 전환율 이런 거는 기존에는 없는 KPI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면 이제 전환율, 고객이 몇 명이 들어왔는데 그래 매출 얼마, 전환이 얼마나 됐어, 매출 얼마나 올랐어, 이런 식으로 또 고객들이 하는 그런 KPI가 새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영업 조직팀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기업주들의 결심,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저항, 그런 어떤 이기적인 저항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부딪힐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근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처음에 초기에 고객 유니폼 같은 거를 알고리즘 만들려면 그 회사 유니폼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공개를 안 하는, 제공을 안 하고서 이거 데이터 제공 못해 이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잘못된 데이터 보호에 대한 마인드셋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무인 점포에서 예를 들어 보셨겠지만 노동력이 이런 스마트 솔루션의 도입은 곧 노동력의 대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전부 다 F&B 중심의 유통 매장에서 타 리테일 분야로 확산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스마트 리테일 쪽에서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편의점들,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편의점이나 백화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 대형 유통 기업들입니다. 재벌들. 그런데 그런 유통 기업에서 다른 분야로의 확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오프라인 비즈니스로서의 확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테일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산업 분야로의 확산, 그러니까 종적인 확산, 리테일 분야에서의 종적인 확산, 그리고 타 분야로서의 횡적인 확산, 이런 것들이 우리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사실 기술은 충분합니다. 아까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기술들,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을 하고 정확도가 높아지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런데 그리고 다양한 기술, 로봇이라든지 라이다를 활용한 3D 매핑, 저기 보시면 사진들이 저희 회사 건데요. 이게
아까 평면적인 시각화가 평면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입체적인 3D로 입체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의 데이터 동선들이나 동태 패턴들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계속 진화되고 있어서 저는 결국은 스마트 리테일은 계속 이 추세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테일은 종말 아니죠. 리테일 종말 아닙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리테일은 종말을 맞을 수 있지만 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리테일이 새로운 그 자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이용자들한테 새로운 유저 익스피리언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CUE 코리아 이태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더 이해가 쏙쏙 됐고요. 앞으로의 과제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특강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제3회 대전 국제 IP 컨퍼런스 개회식부터 쭉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 또 소중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컨퍼런스 2홀에서 나가시면 하나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층 로비와 또 111호 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개회식부터 모든 세션의 특강 또 키노트까지 다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다시 보기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대전국제 IP 컨퍼런스 기조 연설과 특강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